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 내용과 함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가 살아있다는 국정원 보고 내용과 또 터키에서 잠적한 김군의 IS 가입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리포트 보셨죠, 대표님? 네. 예, 5년 뒤에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저도 그동안 수차례 주장을 했지만 한 10개 정도의 핵무기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도 뭐 시각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100개까지는 보지 않고 저분이 한 50개에서 100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한 50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50개든 100개든 그렇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또 북한이 핵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50개든 100개든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원심 분리기 2,000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2,000개를 갖다가 계속 돌리면 한 6kg의 고동축 우라늄을 생성시킬 수가 있는데 연간 그것을 이제 그대로 어떤 초보적인 기술력으로 핵폭탄을 만들면 그냥 한 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보도에 나왔지만 북한이 100킬로톤의 핵폭탄을 이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폭탄 제조 능력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소량의 핵물질을 가지고도 더 큰 폭발력을 얻어낼 수 있는 부스팅 기법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더 큰 폭발력을 얻어내면 결국 소량의 고동축 우라늄을 가지고도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주지해봐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원심 분리기가 P2라는 원심 분리기인데 북한이 그것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만 이렇게 재료만 구입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또 그 재료들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만드는 재료라고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산업기기들에서 쓰는 것을 다 모으면 그것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원심 분리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 북한이 청천강 유역에 희천발전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30만 킬로톤 연간 전력 생산이 이제 30만 킬로와트 정도 되죠. 또 수풍 발전소도 전통적인 수풍 발전소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크게 뭐 북한 전역에 전기 사정이 나아졌다는 보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또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또 지원받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굉장히 많은 전기를 어딘가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해커 박사에게 공개했던 그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전부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만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죠. 따라서 그 외에 그 정도 규모가 1개 또는 2개가 더 있다면 최대 100개, 최소 50개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좀 경각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핵 실험 말고도 지금 미국 본토를 바로 겨냥해서 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금 30개 정도 바로 실전 배치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얼마 전 북한이 이제 18일에 열린 그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무기의 어떤 다종화, 지능화, 뭐 경량화를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국 ICBM 대륙간 탄도 로켓의 핵무기를 올리겠다. 1톤 미만으로 해서 올리겠다. 이런 것이 아마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시대만 해도 한 3, 4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외교용과 군사용이라는 복합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뭐 육자회담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거의 이것을 군사용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난 2013년 7.27 그 60주년 그 말하자면 군사 퍼레이드 때 KN-08이라는 대륙간 탄도 로켓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5년 후에 2020년에 50 내지 100개의 핵무기를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을 단지 뭐 이 동북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을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경량화해서
SLBM 즉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발사관을 설치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사드나 킬체인이나 MD의 그 모든 방어망을 피해서 뒤나 옆에서 이제 측면 공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김정은 체제가 더욱더 이렇게 공포 정치로 가면서 이런 군사용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긴장하게 과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한미연합훈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실시가 되죠. 북한이 계속해서 강하게 좀 중지를 요구를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 특징이 있습니까? 뭐 북한을 뭐 염두에 뒀는지 몰라도 미국의 항공모함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저는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은 이제 독수리 훈련과 병행됩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훈련이고 독수리 훈련은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여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총병력은 뭐 한 11,000명, 12,000명 이렇게 비슷한데요. 작년보다 키 리졸브 훈련, 즉 지휘소 훈련은 한 3,400여 명 늘어났고 실제 기동을 하는 독수리 훈련은 미군의 병력이 한 3,700여 명 줄어들어서 실제 기동은 적게 하고 그 정도 줄어든 인력이 실제 어떤 그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 더 많이 해본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북한의 위협을, 북한의 어떤 반발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장교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장교들이 지휘소에서 뭔가 어떤 전쟁 지휘를 해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한미연합군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 중대한 작전을 이번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이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전환에 대비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전작권이 전환이 상당 부분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미군 주도로의 어떤 전쟁 연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현실화된 핵 위협에 대해서 그럼 한미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래식 전력까지도 지금 대폭적으로 증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미가 대처할 거냐 하는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충분히 테스트해본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제 기동하는 독수리 훈련에 많은 병력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항공모함을 안 보냈지 않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 상태를 지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 12척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11척으로 줄어들다가 지금 10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척으로 줄어드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운영하기가 너무 빠듯해요. 배라는 게 10척이 있으면 다 10척이 어딘가에 작전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칼빈슨 항공모함이 IS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F-35 이착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앞에서.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은 수리 중입니다. 15개월 일정으로 수리 중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항공모함도 휴식 중이에요. 작전하고 들어와서 이제 휴식해야죠. 아브라함 링컨 여기는 원자로 오버홀을 끝냈습니다. 3년 공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자로가 제대로 돌아가는까지 테스트 중입니다. 조지 워싱턴 우리 칠함대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 오버홀 3년 주기로 오버홀하러 들어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칠함대에는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대신. 그런데 키 리졸브 할 때는 칠함대에 있는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는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한국군하고 합동 연습을 해보는데 다른 데 있는 항공모함이 들어올 여유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대신 미국이 LCS라고 하는 연안 전투함 이게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는데 이제 이것을 보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싱가포르에다가 몇 척을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배치가 될 거니까 한국군하고도 같이 해봐라. 근데 스텔스니까 북한의 레이더에서 잘 탐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스텔스 군함이 북한의 연안에 더 접근해서 함포를 쏠 수도 있고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하니까 항공모함이 안 오는 대신 물론 항공모함하고 이 연안 전투함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뭐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새로 보낸 것이지 항공모함과 대체해서 연안 전투함을 보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수사님, 북한은 이번에 훈련에 대해서 맹비난하면서 이제 군사적 대응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도발 뭐 한다면 또 어떤 식으로 좀 할까요? 글쎄 아마 북한이 감히 도발을 할지 예, 안 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도발을 한다면 이제 서쪽에서 주로 한미 연합훈련은 서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안에서 핵항모를 공격하는 뭐 어뢰 발사 여러 가지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그게 대응 논리를 훈련을 했지만은 예, 예. 실제로 과연 이 기간 동안에 3월부터 4월까지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는 두고 예. 봐야 됩니다. 그러나 관례를 보면은 북한은 오히려 이 기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입은 살아있지만 몸은 움츠렸다. 왜냐하면 예. 우리 워낙 그 모든 동원 태세가 완벽한 상태에서 훈련하는데 자기네가 타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공격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그 변인선 작전국장, 총참모부 작전국장을 숙청하고 지금 김춘삼을 거기다 등용하고, 그러니까 변인선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사군단장, 서해안 그 군단장 출신이었다 작전국장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숙청한 의도가 뭔지 뭐 친중파였다, NLL에서 무슨 명령을 잘못 내렸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숙청했지만 새로운 작전국장, 병력을 이동하고 동원하는 이런 작전국장을 새로운 김춘삼으로 교체하고 최근에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까지 열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뭔가 이번에 그동안은 이제 우리 훈련 기간에 좀 자제를 했지만 이번엔 뭔가 자극을 해서 북한의 존재를 알리고 또 김정은이 이제 5월 달에 뭐 모스크바를 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도발이지만 그들로서는 정당 방위다. 미국이 남조선이 이렇게 훈련을 세게 하는데 우리가 정당 방위를 했다. 이래서 뭔가 좀 초점을 끌려는 이런 의도로 서해안 지역에서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게는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이런 북한이 유독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볼라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보고 내용을 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에볼라 차단에 주력을 해라라고 특별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독 에볼라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에볼라에 걸리면 북한으로서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 손을 벌려야 되겠죠.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에볼라 또 방역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뭐 일진이 도착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제사회의 많은 의사들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에볼라 퇴치 또 방역, 방역을 하려면 전국 각지를 또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니면서 그들이 순교해야 하는 핵시설, 또 그들이 순교하는 각종 군사시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다 공개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식량을 지원해주러 들어온 것은 뭐 환영할 일이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현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에볼라 퇴치 같은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체제 붕괴까지도 우려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에볼라가 이제 가할 수 있는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의학적인 공격 외에도 이것을 또 이제 정치적인 의도로 약간 이제 공포심을 조장해 가지고 김정은이 공포 정치에 이걸 유리하게 활용하고 말하자면 폐쇄 이런 데서 이제 이 에볼라 공포가 북한 사람들로서는 좀 분명히 이제 낙후돼 있다 보니까 뭔가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통치에 유리하니까 그걸로도 아마 지금 저는 에볼라를 활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어제 국정원 보고 내용에 김경희, 김정은의 고모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다는 걸 확인해 줬거든요. 네, 저도 그 정보에 공감하고 있는데 아마 그 한 1년간 중국인민해방군의 301 병원 이것은 이제 장쩌민이나 동사핑도 치료받는 그 최고의 병원입니다. 시설.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작년 10월경에 평양으로 잠깐 귀국했다가 현재는 묘향산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그 참 희한한 것이 이제 김일성도 묘향산에서 사망했는데 묘향산이 이제 기후 조건이나 뭐 이게 시설이나 이게 잘 돼 있다 보니까 묘향산에 머무르고 있다는데 어쨌든 국정원의 발표를 신뢰할 만하고 만약에 김경희가 죽었다면은 이게 유일한 그 백두혈통인데 최소한 장례식 정도는 치러줘야지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그냥 묻어버릴 경우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도 살아있지 않는가. 다만 그는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고 접촉을 불허하고 왜냐하면 그 여자의 입 벌리는 데 따라서 장성택의 영향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IS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터키에서 잠적했던 김군 결국 IS의 훈련을 받고 있다.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저희들이 뭐 구출해낼 방법이 있는지 자력으로 탈출할 방법이 있는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데. 네. 저는 자력으로 탈출할 능력도 없고 구출할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덴만 예명 작전을 우리 해군 UDT가 뭐 대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적처럼 우리 그 병사 군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예, 예. 완벽한 작전을 이뤄냈는데요. 그 아덴만 예명 작전은 소수의 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호 주얼리호라는 배의 한정된 공간에서 그렇죠. 했고요. 예. 반드시 거기에는 해적이 있었고 반드시 거기에는 인질이 있었죠. 그런데 김군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구출을 하러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김군이 그 아덴만 예명작전의 그 3호 주일리호 선원들은 반드시 우리 한국 해군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군은 자기 스스로 IS에 가입하러 간 사람인데 그렇죠. 자기를 구출하러 온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체포하러 온 예.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자기를 구출하러 온 우리 한국 특수부대를 보면 오히려 경보를 울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감성에 호소해서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자력으로 탈출하는 거 예. 이것은 해적 한 두세 명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2, 3만 명 이상의 정규군에 가까운 그런 집단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탈출하기가 더 힘들고 우리나라를 하더라도 힘든데 네. 더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 김군 이외에 또 다른 한국인이 거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 말고도 북한 출신의 IS 가담자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예. 어떤 특수부대의 실전 훈련. 북한은 지금 우리 한국군이 어떤 뭐 평화유지군이니 뭐 인해서 국제적인 이전 여러 가지 전쟁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열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을 이 IS에서 파견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쿠웨이트나 또 중동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의 근로자들이 적지 않게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탈출했을 경우 그 IS의 유혹을 받아서 예. 거기 가면 적어도 뭐 100불, 200불 임금도 주고 뭐 주택도 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근로자들이 가장 유혹받을 수 있는 게 이게 IS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바치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해외 나올 때 이미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예.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흘러 들어갔다가 볼 때 북한 인원도 적지 않게 그 IS에 가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인터넷 IS 공개 홍보 훈련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태권도 품새 있잖아요. 네. 태극 일장인가요? 네.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기서 IS 대원들이 저걸 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누군가 이제 가르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이를테면 거기에 한국인이 들어가서 태권도를 가르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나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 중에 하나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퍼져 그런 있죠. 스포츠입니다. 예. 네. 그리고 태극 일장은 제가 수십 년 전에 저도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그 태권도 도장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저도 예. 지금도 기억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쉬운 품새입니다. 예. 따라서 그 태극 일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인이 가르쳤을 것이다 아. 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태권도를 할 줄 압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냥 아랍 지역에 태권도를 할 줄 아는 어떤 사범이 가르칠 수도 있고 혹시 뭐 동영상을 보고 그렇죠. 익혔을 예, 수도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인이 가서 가르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할 수도 없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